당신이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이라면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평생을 믿어온 가족의 진실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나는 할인. 사람들은 내 부모를 이 시대의 드문 분들이라 부른다. 맞다. 우리 부모는 검소했고 정직했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모든 걸 바치는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허드레시를 하며 땀에 절었고 어머니는 그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잃지 않았다. 우리 집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는 늘 배움만은 포기하지 말라며 학원비를 마련했고 나는 그 기대에 부응하듯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다. 대학 졸업식 날 부모는 이른 새벽부터 시골 버스를 타고 올라왔다. 허름한 코트를 입은 아버지와 한겨울에도 손이 트도록 김밥을 싸온 어머니. 그 모습이 창피하긴커녕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다. 졸업장을 들고 사진을 찍을 때 어머니의 손끝이 내 머리칼을 다정하게 쓸었다. 이제 내 차례야. 네가 하고 싶은 삶을 살아. 그 말이 그날따라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 졸업식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을 때였다. 방에 가방을 내려놓으려는데 거실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났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낡은 나무 상자를 허둥지둥 안방 장롱 속에 숨기고 있었다. 평소 침착한 두 사람이 저렇게 당황하는 건 처음이었다. 그건 뭐예요? 내가 묻자 어머니가 짧게 웃었다. 별거 아냐. 너 졸업 선물 준비하다가 아직 안 됐어. 그 말에 굳이 더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 상자의 뚜껑 사이로 바랜 사진 한 장이 스치듯 보였다. 사진 속 아이는 나와 많이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부모의 작은 행동 하나까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전화 통화를 할 때 이상하게 목소리를 낮췄고 어머니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한참을 돌아왔다. 어느 날 저녁 식탁 위에 올려진 반찬이 유난히 소박했다. 내가 장난스럽게 요즘 아껴 쓰려고 작정했어요? 하고 웃자 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 네가 커서 떠나는 날이.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섬뜩했다. 나는 그저 부모를 떠나는 건 결혼이나 취업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목이 말라 부엌에 가던 중 거실에서 속삭이는 목소리를 들었다. 아버지였다.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조용히 지내면 괜찮을 거야. 그 순간 내 발걸음이 얼어붙었다. 도대체 누가 무엇을 모른다는 건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혹시라도 알아버리면 우리 끝이야. 나는 숨소리조차 죽이며 방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학교 동창 모임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우리 동네 오래된 골목 입구에서 낯선 남자가 우리 집 쪽을 올려다보는 걸 봤다. 그는 내가 눈치를 채자 황급히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낡은 상자와 함께 떠오르며 머릿속을 불안하게 뒤흔들었다. 며칠 뒤 주말 오후 나는 부모 몰래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상자가 사라진 장롱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아버지 서랍 속에는 오래된 열쇠 뭉치가 있었다. 열쇠마다 작은 숫자가 적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4라고 쓰여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숫자가 내 나이와 겹치던 시절이 떠올랐다. 부엌 창가에 서 있던 어머니가 내 시선을 느꼈는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할인아, 네가 우리 집에 돌아와서 참 좋아. 그 말 속에는 기쁨과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저녁이 되어 부모와 셋이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 화면에 잠깐 스쳐 지나간 오래된 범죄 사건 제목이 나왔다. 순간 아버지가 채널을 바꿨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는 게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내가 직접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그 결심은 나를 전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이끌게 될 줄 그때는 몰랐다. 일요일 오전 나는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다.
졸업 후 첫 이력서를 쓰려던 참이었는데 마음이 자꾸 집 쪽으로 기울었다. 며칠 전 부모의 낮은 목소리와 상자 속 바랜 사진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책상 위 노트북을 열고 커피를 홀짝이는 순간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급히 나가다 낡은 스크랩북을 두고 갔다. 표지는 빛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처음엔 그저 궁금증이었다. 무심코 첫 장을 넘기자 오래된 신문 기사가 나왔다. 제목은 유명 기업가 부부 피살 사건. 희미하게 번진 잉크 속에서 젊은 부부의 웃는 얼굴이 보였다. 기사를 읽을수록 눈이 멎었다. 피해자는 15년 전 자택에서 잔혹하게 살해됐고 당시 그들의 4살 난 딸이 실종됐다고 했다. 내 손끝이 떨렸다. 기사 아래에 실린 흑백 사진 속 어린아이. 짧은 단발머리, 뚜렷한 눈매, 앙다문 입술. 내가 기억하는 4살 무렵의 내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다. 잠시 숨이 막혔다. 혹시나 하는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커피 향은 이미 사라지고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뒤쪽에는 실종아에 대한 추가 보도가 붙어 있었다. 아이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이라는 문장과 함께 경찰의 수색 장면이 실려 있었다.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스크랩북을 덮으며 문득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뒤돌아보니 창밖에 서 있던 낯선 남자가 창문 너머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누구인지 왜 날 보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도 며칠 전 골목 입구에서 봤던 남자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 머릿속은 기사 속 사진으로 가득했다. 어릴 적 내 사진은 많지 않다. 부모는 늘 그땐 형편이 어려워 사진 찍을 여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 얼굴과 똑같은 아이가 실종됐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라 하기엔 마음이 너무 어수선했다. 저녁 식탁에서 나는 무심한 척 부모에게 물었다. 아, 오늘 카페에서 옛날 기사 봤는데 15년 전에 부부 살인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 부부 딸이 실종됐다던데 저랑 참 닮았더라니까. 아버지의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어머니는 한 박자 늦게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 닮은 사람 많지. 괜한 소리 하지 마. 그 웃음이 너무 억지스러워서 오히려 확신이 더 짙어졌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흑백 사진 속 아이가 내 이름을 부르는 듯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주변에 흐릿하게 서 있는 그림자 같은 어른들. 그들이 부모였을까? 아니면 누군가 다른 사람일까? 다음 날 나는 일부러 평소 가던 길을 돌아 동네 헌책방에 들렀다. 주인 할머니는 오래된 책과 잡지를 쌓아둔 채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나는 신문 보관 코너를 뒤지며 비슷한 시기에 기사를 찾았다. 그리고 결국 같은 사건을 다룬 다른 신문을 발견했다. 이번엔 피해자의 신원과 사라진 딸의 옷차림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다. 당시 아이는 회색 털 달린 빨간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어린 시절 사진 속 내가 입고 있던 외투가 번쩍 떠올랐다. 모서리가 닳아 바느질이 덧대어졌던 어머니가 고물상에서 얻었다고 말했던 그 외투. 나는 가방에서 스크랩북을 꺼내어 다시 확인했다. 사진 속 아이의 외투와 내 기억 속 외투는 같은 것이었다. 가슴이 세게 쿵쿵 뛰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부모가 외출해서 돌아왔다. 아버지는 내 앞을 스쳐 지나가며 가방을 안방에 두었고 어머니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 가방을 슬쩍 봤다. 잠금 장치가 없는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열쇠 꾸러미와 함께 내가 본 적 없는 오래된 사진이 한 장 있었다. 그날 밤 내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이제 확실하게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결심은 다음 날 나를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이끌게 된다. 부모의 방에서 본 낡은 사진은 내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거기엔 어린 내가 아닌 사진 속에 누군가가 있었다.
표정은 무표정했고 눈동자는 어딘가 두려움에 얼어붙어 있었다. 하지만 입술의 모양과 얼굴의 선, 귀의 각도까지 너무나 나와 닮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부모의 행동 하나하나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 때 아버지가 신문을 넘기다 살짝 접어 숨기는 부분, 어머니가 택배 상자를 받자마자 부엌 구석에 밀어넣는 모습. 이런 사소한 장면들이 모여서 내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저녁 무렵 부모는 늘 하던 대로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대화가 부자연스러웠다. 내가 한참을 지켜보다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요? 라고 묻자 어머니가 짧게 웃으며 별일 없어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동자에 닿지 않았다. 밤 11시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나가던 중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이 멈췄다. 아버지였다. 아직 모르는 것 같아. 이번 주까지만 조심하면 돼. 그리고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뒤따랐다. 혹시라도 알아버리면 우리 끝이야. 그 말이 내 귀에 깊게 박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마치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엿듣는 듯 했다. 하지만 그 낯선 사람은 다름 아닌 나의 부모였다. 다음 날 나는 일부러 늦게 집에 들어갔다. 골목 끝에서 집 창문을 올려다보니 부모가 거실 불을 끄고 무언가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들의 움직임이 조심스럽고 동시에 절박해 보였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오늘 뭐 하셨어요? 라고 무심히 물었지만 어머니는 그냥 집에 있었지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날 밤 나는 부모의 방 앞에 조용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방 안에서 나는 묘한 냄새가 느껴졌다. 낡은 종이와 오래된 금속이 뒤섞인 듯한 창고 냄새였다. 며칠 후 학교 시절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우연히 동네 슈퍼 앞에서 이웃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내 얼굴을 보자 한참을 빤히 바라보다 말했다. 내 부모 젊었을 때 참 조용했지. 근데 이상했어. 밤중에 아이 하나 데리고 갑자기 이사 왔거든. 그날 이후로 근처 사는 한 가족이 통째로 사라졌어. 그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웃으며 대충 듣는 척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불길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가 외출한 틈을 타 나는 안방 문을 열었다. 장롱 뒤쪽에 평소엔 보이지 않던 작은 틈이 있었다. 손을 뻗어보니 거기에 뭔가 단단한 나무 상자가 손끝에 걸렸다. 꺼내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무겁고 잠금 장치가 단단했다. 나는 열쇠 꾸러미를 찾아보려 책상 서랍을 뒤졌다. 서랍 속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봉투 안에는 낯선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메모와 날짜가 빼곡히 적힌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날짜는 모두 내가 태어난 해 이후였다.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에 나는 서둘러 서랍을 닫았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리나, 집에 있었구나.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네, 그냥 쉬고 있었어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내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집, 이 가족 내가 알던 모든 게 진짜일까? 그리고 마음속에서 하나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이제 그 상자를 열어야 한다. 그 상자를 열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잠금 장치는 여전히 단단했고 무리하게 열었다간 부모에게 들킬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우회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과거를 아는 사람을 찾아가야 했다. 며칠 후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동네 골목 어귀에서 이웃 노인을 다시 마주쳤다. 이번엔 일부러 발걸음을 멈췄다. 지난번 말씀하신 그날 이야기 좀 더 해주실 수 있어요? 노인은 잠시 나를 훑어보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가 그래, 내가 갓난아기 갔던 시절이지. 한밤중이었어. 이 동네로 커다란 트럭 한 대가 들어왔지. 내 부모가 젊었을 때였는데 아이 하나를 품에 안고 있었어.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맞은편 살던 한 가족이 통째로 사라졌어. 그 말이 내 귓속에서 메아리 쳤다. 내가 알던 부모는 검소하고 성실했지만 그날의 모습은 분명 무언가에서 도망치는 사람들이었다. 노인은 덧붙였다. 참 이상한 게 그날 이후 아무도 그 가족 얘기를 꺼내지 않더라. 경찰도 금방 사라졌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에서는 파문이 일렁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부모가 없는 틈을 타 서류함과 앨범을 뒤졌다. 이상하게도 부모의 결혼 사진이 한 장도 없었다. 내가 어릴 적 찍힌 사진은 몇 장 있지만 그 이전의 기록은 텅 비어 있었다.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했지만 전입 날짜가 내가 4살이던 해로 돼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안에는 낡은 여권 2권이 있었다. 표지색이 발에 있었고 이름은 낯설었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은 분명 내 부모였다. 여권 발급일자는 내가 태어나기 전이었다. 그리고 출입국 기록은 내가 4살이 되던 해를 끝으로 끊겨 있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는 순간 바닥에 작은 메모 한 장이 떨어졌다. Y, K, 가족 4세 여아라는 글씨와 함께 날짜가 적혀 있었다. 날짜는 신문에서 봤던 그 사건이 일어난 날이었다. 저녁이 되어 부모가 집에 돌아왔지만 나는 평소처럼 행동했다. 식탁 위에서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으며 그들의 표정을 살폈다. 아버지는 무심히 반찬을 집었고 어머니는 요즘 피곤해 보인다며 나를 살폈다. 밤이 깊어가자 나는 혼자 골목길을 걸었다. 머릿속에 수많은 장면이 겹쳤다. 어린 시절의 따뜻한 기억, 그리고 지워진 기록과 낯선 이름들. 내 부모가 진짜로 나의 부모가 맞는 걸까? 아니면 나를 어디선가 데려온 걸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거실 불빛이 새어나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모의 실루엣은 여느 때처럼 평범했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감춰진 무게를 이제 나는 알아버린 것 같았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부모의 과거를 뒤쫓을수록 머릿속의 의심은 단단해졌다. 혹시 나는 이 집의 딸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나를 하루 종일 짓눌렀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가 챙겨준 아침밥을 먹고 하루를 시작했겠지만 그날은 눈을 뜨자마자 주방으로 향했다. 싱크대 옆 칫솔 꽂이에서 부모의 칫솔을 꺼냈다. 비닐봉지에 넣어 단단히 묶고 아버지의 머리빗에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뽑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집을 나서기 전 나는 거울 속 내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그동안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콧대의 각도, 눈의 모양, 미묘한 표정까지 정말 부모와 닮은 걸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믿어왔을 뿐일까? 나는 시내의 작은 사설 유전자 검사소로 향했다. 직원은 담담하게 절차를 설명했고 나는 준비해온 샘플을 건넸다. 결과는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일주일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될 것 같았다. 검사소를 나서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길 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고 걸었지만 나만은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부모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신문을 보며 웃는 모습, 어머니가 반찬을 차려주며 건네는 미소. 모든 것이 평소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감춰진 진짜 마음이 무엇일지 알 수 없었다. 저녁 식탁에서 나는 일부러 평소보다 말을 줄였다. 그러자 어머니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왜 그래? 나는 억지로 웃으며 그냥 피곤해서요 라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혹시 이 사람들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소리 없이 퍼져갔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방 안이 갑갑해서 창문을 열면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스며들었다.
그 불빛 속에서 나는 어릴 적 기억을 더듬었다. 4살 무렵에 나는 어떤 집에 살았을까? 그때의 부모는 정말 이 두 사람이었을까? 머릿속을 뒤져도 선명한 장면은 나오지 않았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우연히 부모의 대화를 듣게 됐다. 조용히 지내면 괜찮을 거야. 그래도 혹시 알아버리면. 그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내 귓속에서는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순간 숨을 죽였고 두 손을 꽉 쥐었다. 결과를 받아야만 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결과 통보 메일은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며 클릭했다. 화면에 떠오른 문장은 간단했다. 유전적 혈연 관계 0%. 순간 귀가 멍해졌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토록 믿어왔던 모든 것이 단 한 줄의 문장으로 부정당했다. 나는 서류를 프린트해 가방 속 깊이 넣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가지를 넣으며 어린 시절의 사진을 하나씩 꺼냈다. 그 속에 웃는 나는 정말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그 웃음의 배경이 거짓이라면 그건 무엇이었을까? 짐을 다 싸고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어머니가 돌아왔다. 내 표정을 본 어머니는 당황한 듯 물었다. 하리나, 어디 가려고?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는 내 짐을 보고 잠시 멈춰 섰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다치면 안 돼. 그 말 속에는 내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직감했다.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와 마주해야 할 때가 왔다. 아버지의 네가 다치면 안 되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정한 경고처럼 들리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다. 그날 밤 부모가 잠든 뒤 나는 다시 안방으로 향했다. 장롱 뒤편의 틈새에 손을 넣어 무겁고 차가운 감촉을 끌어냈다. 그 상자였다. 열쇠는 없었지만 예전부터 알고 있던 작은 틈새를 이용해 억지로 뚜껑을 밀어 올렸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종이 냄새와 오래된 금속 냄새가 섞여 방 안에 퍼졌다. 상자 안에는 봉투, 사진, 그리고 낯선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다. 나는 테이프를 작은 녹음기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스피커에서 잡음이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였다. 이번에 넘기면 큰돈 받는다. 애는 아직 어려서 기억 못해. 뒤이어 들려온 건 날카로운 여자의 웃음소리였다. 그리고 그 뒤로는 그 아이를 물건처럼 거래하려는 대화가 이어졌다.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그 애가 나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잠시 후 또 다른 목소리가 녹음되었다. 이번엔 분노와 절박함이 묻어나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 애한테 손대지 마. 다시는 접근하지도 마. 이 목소리는 아버지였다. 순간 내 심장이 세게 요동쳤다. 그날 밤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점점 윤곽이 드러나고 있었다. 테이프를 듣고 나자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부모가 나를 속여온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나를 지키려 했다는 것도 느껴졌다. 진실이 흙과 백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다. 사진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피 묻은 바닥, 깨진 유리, 쓰러진 테이블이 찍힌 현장 사진들이 있었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작은 빨간 외투. 나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외투는 내 기억 속에서 어머니가 우연히 구한 것이라고 했던 바로 그 옷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평소와 똑같이 부모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그러나 눈앞에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어머니가 반찬을 덜어주며 이건 네가 좋아하는 거야 라고 웃을 때 그 손길 속에 사랑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사랑받아온 시간들이 거짓이었는지 아니면 거짓 속에서 진짜 사랑이 피어난 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이 내 과거를 숨긴 이유는 단순한 악의가 아니라는 것. 밤이 되자 나는 다시 상자를 꺼내 마지막까지 살펴봤다. 바닥에 작은 쪽지가 하나 더 붙어 있었다. 거기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다. Y, K, 계획 무산 2008.05 17. 날짜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다. 신문 기사에서 봤던 그 부부 살해 사건과 실종 보도가 나온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상자를 덮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부모의 죄를 세상에 알릴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품고 갈 것인지. 거실로 나가니 아버지가 혼자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에는 모든 걸 알고 있는 듯한 체념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었다. 나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7화에서 마주하게 될 그날 밤의 진짜 이야기를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상자 속 쪽지에 적힌 날짜를 확인한 그날 밤 나는 결국 아버지에게 물었다. 2008년 5월 17일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한참 후 마치 결심한 듯 낮게 말했다. 그날 얘기를 이제 해야겠구나. 그의 목소리가 낮아지고 내 눈앞의 풍경이 서서히 변했다. 회색빛 골목, 비 내린 듯 젖은 아스팔트, 그리고 낯선 건물 앞에 서 있는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날은 부모가 아니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당시 내가 살던 집의 문 앞에 서 있었다. 안에서는 거친 말싸움이 들려왔다.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애 하나면 충분하잖아. 그건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곧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뒤따랐다. 입 다물고 서명이나 해. 거래는 오늘 밤이야. 어머니는 그 문 앞에서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지금 들어가야 해.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문손잡이를 잡았다. 문이 열리자 그 안은 지옥 같았다. 거실 한가운데서 낯선 남자가 내 팔을 거칠게 잡아 끌고 있었고 옆에는 서류와 현금 뭉치가 놓여 있었다. 나는 울고 있었다. 4살의 나, 겁에 질려 몸을 웅크린 채. 아버지가 먼저 뛰어들었다. 그 손 놔. 이 애한테서 떨어져. 남자는 비웃듯 말했다. 넌 뭐야? 이건 우리 애야.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아버지의 눈이 번뜩였다. 내 자식이 아니야. 넌 이 아이를 돈으로 팔아넘기려는 쓰레기일 뿐이야. 말다툼은 순식간에 몸싸움으로 번졌다. 의자가 넘어지고 유리병이 깨졌다. 어머니는 나를 안아들며 뒷걸음질 쳤다. 그 순간 남자가 아버지에게 주먹을 날렸다. 아버지는 휘청였지만 다시 몸을 세우고 남자를 밀어붙였다. 이 애는 우리가 데려간다. 네가 뭔데 감히? 남자의 손이 어머니 쪽으로 뻗었다. 그때였다. 아버지의 손에 잡힌 금속성 물체가 번쩍였다. 순간의 힘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남자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에 잠겼다. 숨을 헐떡이던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이제 끝이야. 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보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이 아이를 지키는 게 우리 인생이 될 거다. 그 후의 일은 영화처럼 빨랐다. 어머니는 급히 아이였던 나를 감싸 안고 아버지는 방 안의 흔적을 치우려 애썼다. 그러나 피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밖에서는 이웃집 개가 날카롭게 지저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나를 품에 안고 도시를 벗어났다. 창밖으로 스치는 가로등 불빛 아래 어머니의 눈가는 젖어 있었다. 나는 울음을 멈추고 그녀의 목에 얼굴을 묻었다. 그 온기와 심장 소리를 지금도 기억한다. 새벽녘 그들은 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다.
아무도 아는 이 없는 곳. 그곳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이름과 삶을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채 살아온 세월이 쌓였다. 아버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방 안은 적막했다. 나는 말을 잃었다. 그날의 선택이 살인이라는 죄였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의 눈 속엔 후회보다 강한 결심이 보였다.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하리나, 우리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그게 전부야. 나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 한구석에서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이제 이 진실을 안 채로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밤의 장면이 머릿속에서 재생되듯 선명했다. 4살에 내가 울고 있었고 부모는 나를 지키기 위해 칼날 같은 선택을 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다른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았다는 사실이 나를 올감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들의 눈에는 변명 대신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그 확신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진 않았다. 우린 너를 지키고 싶었어라는 어머니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그날 이후 집안 공기는 묘하게 달라졌다. 아침 식탁에서 아버지는 평소처럼 신문을 넘겼지만 시선은 자꾸 나를 향했다. 어머니는 나를 위해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불안이 숨어 있는 걸 나는 이제 알았다. 머릿속에 두 개의 길이 그려졌다. 하나는 부모의 범죄를 세상에 알리는 길. 다른 하나는 이 모든 걸 묻고 그들의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길. 어느 쪽이 옳은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둘 다 나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창문 너머 가로등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 빛 속에서 어린 시절의 내가 나를 바라보는 듯했다. 나를 지킨 건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소유욕이었을까?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며칠 후 뉴스에서 오래된 미제 사건 재수사 소식이 나왔다. 사회면에는 2008년 기업가 부부 살해 사건 재수사 착수라는 자막이 선명히 떴다. 리포터는 당시 실종된 4세 여아의 행방이 사건의 핵심이라 덧붙였다. 내 손에 들린 머그컵이 덜덜 떨렸다.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화면을 바라봤고 어머니는 재빨리 채널을 돌렸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나는 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경직되는 걸 보았다. 저건 두려움이었다. 그날 저녁 아버지가 나를 불렀다. 하리나, 혹시 경찰이 오더라도 너는 아무 말 하지 마. 네가 지켜야 할 건 너 자신이야. 그 말 속에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처벌이 아니라 내가 다칠 수도 있다는 사실이라는 걸 느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나는 서랍 속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그 단호한 0%라는 숫자가 다시 날 베어왔다. 혈연은 없지만 그들이 내게 해준 사랑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랑과 범죄를 같은 저울에 올리지 않는다. 다음 날 어머니가 내 방 문을 열었다. 하리나, 우리 이참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어때? 그건 도망이자 새로운 시작 제안이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언제까지 피할 거예요? 이게 끝나면 또 다른 무언가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어머니는 말없이 나를 바라봤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그녀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경찰이 동네를 돌며 주민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창밖을 내다보니 형사 둘이 골목 어귀에 서 있었다. 그 순간 마음속의 저울이 다시 기울었다. 나는 내 선택이 부모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어떤 결정을 내려도 후회가 남을 것 같았다. 아버지는 저녁에 문득 이런 말을 했다. 너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조여왔다. 며칠 동안 동네는 어수선했다. 경찰이 오가고 주민들 사이에선 오래된 미제 사건 이야기가 소문처럼 퍼졌다. 나를 아는 몇몇 이웃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도 느껴졌다.
그들의 시선이 불편했지만 진짜 불안은 다른 곳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퇴근길,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흐릿한 가로등 불빛 아래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는 내 시선을 느끼자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하린 씨 맞죠? 낯선 이름이 입에 오르자 심장이 움찔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그는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부드럽게 말했다. 난 내 친부모와 잘 아는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집에 돌아온 나는 문을 걸어 잠그고도 한참 동안 문 앞에 서 있었다. 머릿속에는 남자의 미소와 그 낮고 느릿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부모에게 얘기할까 망설였지만 그들이 더 불안해할까 봐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그날 밤 창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커튼 사이로 몰래 내다보니 골목에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두세 명의 그림자가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다음 날 낮에도 그들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마트에 가는 길 건너편에서 같은 남자가 서 있는 게 보였다. 그는 이번엔 노골적으로 나를 쳐다보며 휴대전화를 들고 무언가를 찍는 듯 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자 마당 쪽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데요? 잠시 뒤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래된 인연입니다. 따님과 얘기 좀 하려고요.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 딸은 모르는 사람 안 만납니다. 그 말에 남자는 의미심장한 웃음을 흘리고 돌아갔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나는 그들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는 걸 직감했다. 저녁에 아버지에게 이 일을 털어놓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놈들 아직 있었군. 나는 그제야 알았다. 이들이 단순한 협박꾼이 아니라 과거 친부모와 거래를 하려 했던 범죄 조직의 잔당이라는 걸.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확인하고 문단속을 더 단단히 했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내 옆에 우리가 있을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밤이 되자 나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 불을 켜둔 채 앉아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아버지가, 부엌에는 어머니가 있었다. 집안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돼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짧고 날카로운 소리. 아버지가 문 앞에 다가가자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우리한텐 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아버지는 문을 열지 않았다. 대신 낮게 말했다. 그 애한텐 손대지 마. 다시는 이 근처에 오지 마. 한동안 정적이 흐른 뒤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다.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이 정말 멀어진 건 아니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부모가 왜 내 곁을 떠나지 않으려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들의 사랑이 죄 위에 세워진 것일지라도 나를 지키려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 위협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 셋 중 누군가는 모든 걸 감수해야 한다는 걸. 밤새도록 거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나는 소파에 앉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어머니의 뒷모습과 창가에 서 있는 아버지의 옆모습을 번갈아 바라봤다. 그들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 감춰진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다. 전날 밤 초인종을 울리던 남자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속에 맴돌았다. 아침 햇살이 스며들자 아버지는 마치 아무 일 없었던 듯 신문을 펼쳤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기는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국을 끓였지만 그 향기 속에 묘한 이별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식사 중 아버지가 조용히 말을 꺼냈다. 하린아, 혹시 일이 잘못되면 내가 대신 나설 필요 없어. 우리가 책임질 거야. 그 한마디에 젓가락이 멈췄다. 대신이라니요?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제 일이기도 하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무겁고 단단한 결심이 숨겨져 있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불안 속에 집에 머물렀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창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숨을 죽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모는 점점 차분해지고 있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받아들인 사람들처럼. 저녁 무렵 아버지가 외투를 챙겨 입었다. 어디 가세요? 잠깐 다녀올 때가 있어. 금방 올 거야. 그 말에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1시간쯤 후 집 앞에 경찰차가 멈춰섰다. 형사가 내 이름을 확인하더니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걸 전해달라더군요.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자필 편지가 있었다. 하린아, 이제는 네가 자유로워야 할 때다. 우리가 저지른 일 모두 내가 책임진다. 너와 엄마는 더 이상 쫓기지 말고 살아라. 사랑한다. 그 순간 다리가 힘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니는 편지를 읽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 울음은 억눌린 채 오래 묵혀져 있다가 터져나온 듯 깊었다. 형사는 덧붙였다. 당신 아버지가 15년 전 사건의 범인이라고 자백했습니다. 그 사건과 최근 협박건도 전부 자신이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며칠 뒤 구치소 면회실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유리 너머로 그는 의외로 편안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왜 이런 선택을 하셨어요? 같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넌 내 딸이니까. 널 지키는 게 내 마지막 일이지. 그 한마디에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여기서 울면 아버지가 더 힘들어질 것 같아 꾹 참았다. 집으로 돌아오니 어머니는 조용히 아버지의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옷 하나하나를 개며 손끝으로 천을 쓰다듬는 모습이 애틋하고도 슬펐다. 우리는 서로 말없이 부엌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고 그 향기 속에서 나는 깨달았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건 죄의 그림자가 아니라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사랑이라는 걸. 이제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든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들은 내 세상을 훔친 게 아니라 내 세상을 지켜냈다. 앞으로도 이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